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. 이용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. 엄마 아팠어요. 내 머리 커서. 전국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 방에 6살 지능의 딸 바보 용구가 들어옵니다. 그의 죄명은 아동유괴, 강간, 살해, 죄명만 늘어놓고 봤을 땐 사형이 당연한 범죄자인데요. 어디 갔었어? 미안해. 말도 안 하고. 시도 때도 없이 딸 예승이를 찾아드는 용구가 그런 흉악범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7번 방 멤버들. 용구의 딸 예승이를 데려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합동작전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. 나한테 만약에 딸이 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거다. 왜? 돈 버는 거에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신경 안 쓰면서 만약에 딸이 있다면은 딸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진짜 열심히 돈을 벌었을 거예요. 정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. 하나 남았어. 그런데 딸 사랑이 6살 지능을 가져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적이다라고 누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부모의 천성이라는 것이 다른 설명 필요 없잖아요. 야 이쁘다. 예승이 거 이거. 어디 맞아요? 당신 뭐야? 이거 예승이 거예요. 아빠가 사올 거야. 셀러 가방. 예승이 입학 선물. 아니야. 아니야. 갈선의 어떤 클로즈업의 이미지라든지 용구 연기를 한 유승용 그 얼굴들이 떠올라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엠쌤도 있고 뭐 다른 영화 여러 편 있지만 그 어떤 영화랑 비교해도 그 뒤처지지 않는다. 10손가락에 뽑을 수 있다. 아니 한 5손가락에 뽑을 수 있다. 심파라고 뭐 비판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욕하는 사람들은 좀 메마른 사람들이 아닐까 감성적으로. 어? 이 방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, 형님. 정확하게 좀 사실을 알고 얘기하세요. 대부분의 그 대중관객들은 그냥 드러나는 표정 연기만 보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리는 내면 연기까지 저는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내면이 제대로 드러난 영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. 예중이 콩 먹어야 돼, 콩. 비타민. 먹기 싫은데. 먹어야 돼, 입 벌려. 공부하기 싫은데 왜 들어왔어? 더럽게 많이. 근데 다시 보니까 용구의 그 내면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2013년에 영화를 볼 때는 그런 거를 별로 못 느꼈었어요. 용구라는 그 6살 지능의 캐릭터를 유승용보다 더 잘 소화할 한국의 배우가 있을까 하면은 아닐 것 같아요. 또 놀러 와. 천사 남친이 데리고 올 거야 또. 제가 사실 어느 그 여성 월간지에 배우 이야기를 지금 연재 중인데 거의 20회 가까이 아직 유승용을 안 썼어요. 이제 곧 유승용에 대해서 한번 좀 써야 될 때가 왔구나. 고마워요. 고마워. 사실 그 용구 포함 6명이 이제 한 방에서 같이 머무르잖아요. 그렇게 6명의 그 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는 쉽지 않아요. 분명히 누군가는 과장을 할 거고 누군가는 너무 이렇게 죽을 거고. 왜 예상아 왜? 언니 추울까봐 언니 펴준 거예요. 아니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어요? 예? 근데 예성아, 저 언니 어디 언니야? 셀럽은요. 셀러. 뭔 티슈? 정의로운 날. 용서하지 않겠다. 근데 저는 놀랍게도 어떤 한 명한테 이렇게 힘이 몰리고 이런 것이 없이 그 연기의 그 합을 보면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특히 강렬하게 인상받은 건 뭐 오달순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. 우리 김기천 씨를 누구 알아요? 그 60세로 나오는데 저보다 어린데도 노인이라 그래서 그 영화의 가장 불쾌한 지점인데 여기는 학교예요, 학교. 나쁜 데는 아니고. 이거 먹어. 김기천 씨마저도 유승용에 비해서 뭐 꿀리거나 이러지 않고 이 재소자 6명 중에 6분의 1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제가 가장 주목한 캐릭터는 사실은 정진영이 분한 민환 캐릭터죠. 영화의 도입부에 박신혜 캐릭터가 민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. 고마워요, 아빠. 그러고 나서 왜 그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가가 이제 회상 장면으로 이제 액자 구조로 펼쳐지는 거거든요.
남의 딸은 죽여놓고 이 딸을 보고 싶어! 자기의 그 본분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지만은 내면에 휴머니즘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용구와 만남을 통해서 슬슬 이제 배어 나오죠. 그러면서 연기를 하는 방식 자체가 그 내면에서 그 폭발하는 이거는 정진용이니까 또 가능한 연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당신 좋으라고 예정이 데려온 거 아니야. 나가. 안녕히 계세요. 제가 그 뽑은 오케이 컷은 딸과 아버지가 같이 타고 그 비행기구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그 장면입니다. 아빠, 우리가 하늘을 날아. 비행도구라는 거는 뜬다라는 거잖아요.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야? 비상이잖아요. 비상이 비유적인 게 뭐예요? 우리 삶의 승화죠. 결국에 그것이 성장한 예승이한테 전이가 돼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말 그대로 승화시킨 겁니까? 예승아, 잊지 마. 어떤 걸요? 오늘을 그리고 아빠를. 어쩌면은 이원경 감독은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안녕, 아빠. 가장 이제 비판을 받을 게 바로 이탈리아 영화 로베르토 베니니의 그 인생은 아름다우거든요. 근데 7번 방의 선물은 그 정서는 한국인의 정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에서 많이 리메이크를 했다면요. 인도네시아, 튀르키예, 필리핀 등등 그리고 다 그 나라에서 흥행 성공했다는 거잖아요. 훗날 TV에서 만들어지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영화가 직접적으로 그 영화의 영향을 받든 안 받든 당연히 그걸 레퍼런스죠. 이 영화가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형편없는 영화를 왜 리메이크하나요? 리메이크가 바로 이 7번 방의 선물이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. 그렇지. 이 7번 방의 선물은 언뜻 보이는 것보다는 많은 거를 말하는 영화예요.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제 집중해서 보니까 심파라고 막 비판을 하지만 거기서 그 사건이 이렇게 비화되는 것은 권력자의 딸이 죽었기 때문이잖아요. 피고인 이용구는 최지영 양을 납치한 사실이 있죠. 당신이 죽어야 당신 딸 예승이가 산다고 뭔 말인지 알지? 죄가 달게받아. 사실은 이 영화가 제도권 권력을 비판하는 방식을 보면 권력자의 딸의 죽음이 권력 없는 사람의 죽음보다 더 귀한 겁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. 피고인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. 있어요. 그런데 이 영화는 모의 재판이지만 그거를 번복시킨다는 거죠. 본 변호인, 마지막 변론을 하겠습니다.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. 이거는요 결코 사소한 메시지가 아니에요. 그러면서 그 휴먼 드라마로서의 감동을 놓치지 않은 10년 전에는 대충 봐 넘어갔는데 다시 보니까 디테일들이 보이는 거예요. 아빠, 메리 크리스마스. 예승이도 메리 크리스마스. 인생은 아름다워 등의 여러 영화를 짜깁기 했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이 영화의 그 극적 설정은 결코 평범치 않습니다. 심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흔치 않은 극적 설정으로 기대 이상의 감흥을 선사한 괜찮은 천만 영화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.